네, 용터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분은요,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이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의 의장을 지내신 김영호 후보 모셨습니다. 김영호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자, 지금 민중당, 네. 민주당이 아니라 민중당. 그렇습니다. 네. 민중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렇게 2번에 오르시게 되셨는데, 민중당도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몇 명까지 냈습니까? 8명. 8분. 예. 8분이면은 그 득표율, 비례대표 득표율이 한 몇 퍼센트 돼야 이게 가능할지. 3%가 저희들 목숨입니다. 예, 3%. 3%면은 한 5석. 예, 예, 뭐 기본적으로. 한 5% 되면은 8석 무난하겠네요. 예. 네. 한 몇 석 정도 지금 민주당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8분이 다 진출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8분 다 당선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는요. 이완배 기자가 우리 김영호 후보 한번 좀 나오시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농민 후보의 목소리를 한번 듣는 것도 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이고 그렇지 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것도 나오신 줄 그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사실 민중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번 후보가 되셨는데 네. 민중당 비례대표는 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다른 당들도 비례대표 그 후보들의 경우는 좀 이른바 사회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잘 대변되지 않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습니다. 세워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민중당 비례대표는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민중당은 1번부터 8번까지 후보가 있는데요. 네. 정말로 거기에 그분들은 농민들 또 학교에서 그 조리를 하시는 예, 조리사님 또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그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네. 또 3번으로는 그 청년들의 희망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년으로 그 3번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5번이 그 1700만 촛불 혁명의 사회자 윤희숙. 예, 윤희숙 씨가 후보가 되셨군요. 그러니까 1번은 비정규직 노동자, 그렇습니다. 2번은 농민, 네. 3번은 이 청년. 예. 4번은 네. 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 예. 그리고 5번이 촛불 집회 사회를 보신 예, 그분. 네. 이렇게 해서 5분. 좀 색깔이 뚜렷합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우리 김영호 의장님은 그 지난 촛불 때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도 농민들도 그 이게 나라냐. 온 국민이 촛불 혁명이 일어나서 네. 나라를 바꾸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저희 농민들도 빠질 수가 없어서 네. 저희들이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요. 예. 그래서 트랙터 몰고. 그렇습니다. 트랙터 몰고 어떻게 서울까지 어느 세월에 오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오시다가 또 차단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성 부근에서 예, 차단당했고 네. 서울 언론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과정에서 또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빼먹으셨던 그런 일들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또 우리 농민 대표신데요. 김영호 의장님. 지금 어디서 농사를 짓고 계신지. 저는 충청도 예산에서 예산. 예. 고추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산이 참 좋은 동네인데, 거기서 고추 농사를 지으시고, 이 농민운동에는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셔서 민중당 후보로까지 나오시게 되셨는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태어나서 저는 지금까지 농사를 계속 지고 있는데요. 군대 제대하고 한 30년, 40년 지고 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들고 제값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이렇게 운동 시작하는 분들 보면은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다들 이렇게 주저앉느니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운동가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장님도 여지없이 그런 케이스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농의장까지 하셨어요. 예. 예. 농민운동을 이렇게 본격화하시게 된 계기. 그 과정들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운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살기 위해서 예.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 네. 과정에서 또 사회 불합리함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세계의 어떤 구조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네.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치가 정치가 우리 삶하고 깊숙이 연결되는구나 해서 네. 정치가 밥 먹여준다. 그래서 남이 먹여주는 게 아니라 예.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생각에서 정치를 네. 하게 되는 이 것이죠. 농민운동에서 외연을 확장해서 정치까지 네. 이제 뻗치시게 되셨는데 결국 네. 정치를 통해 이런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한 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네. 하도 이 기사들이 안 나와요. 우리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 기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민의 아들들이 기자가 되는 경우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정말 또 그런 관심을 가져도 기사화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야 여쭤보게 돼서 참 죄송한데 오늘날 대한민국 농민들의 현실은 어떤지 이건 뭐 사실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그런 그렇습니다. 답이 나올 질문인데 예, 네.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동안에 텔레비전 팔고 핸드폰 팔고 자동차 팔이야 먹고 산다고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농산물을 싸게 들여오자. 우린 농촌이 좀 양보하시고 예. 뭐 이래왔던 거 그랬습니다. 아닙니까 그동안. 그게 30년, 40년 동안 네. 이상으로 그 정책을 펴다 보니까 민주정부도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농촌에는 20대 젊은이가 네. 없습니다. 뭐 그래도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젊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죽어가고 있는 농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당장 김용호 의장님은 후보님은 어떠세요? 고추 농사가 현재.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상당히 근근히 버텨오면서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가 그래도 이제 그 농업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공공에서 관심을 갖고 일종의 어떤 그런 지원금도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턱도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 년간 해왔던 개방농업 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농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가 공공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해야지만 한국 농업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방 주도형 그런 농업은 이제 우리의 그 농업의 근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다만 맡겼던 것을 이 농업을 공공재로서 성격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조금 안심할 수 있게끔 네. 최저 생산비가 보장이 되는 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만 농민들이 빚을 안 지고 농사를 짓는 최소한 장치가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예. 로타리 치고 갈아엎고 하는 상황에서도 전부 모든 책임은 농민이 지다 보니까 네. 그것이 1년, 2년, 수십 년간 이어져 오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에 피폐해지고 네. 20대 젊은이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농촌 사회로 지금 변해된 것입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농민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정도 그렇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분도 있군요. 바른미래당이었다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간 그 정운천 이분이 키위 농사를 지었나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의 어떤 그 농사를 짓는 분들 농민을 대표한 그런 의정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당이 가지고 있는 농업 정책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예. 미래한국당이나 예. 미안하지만 민주당의 농업 정책은
지금까지 개방농업 정책을 옹호했던 그 정책으로 지금까지 펼쳐왔고 거기에 인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 농업을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바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회 가시면 그럼 무슨 법 만드시려고요? 우선은 농민들이 요새 제일 몸에 와닿는 농민수당법을 저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네. 아, 그러면 농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뭐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겁니까? 기본소득보다는 농민들의 권리입니다. 농민들은 삽자루만 들고 농사만 지어도 사실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에 되는 가치를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유발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농민들이 지역에서부터 조례제정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지금 전라남북도를 비롯해서 5개 시도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었고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서는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공익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보상해주는 수당법을 제일 먼저 만들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마다 얼마 정도? 월 많이 드리면 1,000만 원에 되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연간 1,000만 원입니까? 연간 1,000만 원. 한 사람당. 근데 저희들은 법으로 1차적으로 월 30만 원, 연 360만 원을 저희들은 농민수당법 제정해서 드리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면 어떻게 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단 그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이제 지급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국가가? 사실은 그것이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헌법에 우리 그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이 보장되듯이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을 넣어야 되고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는다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농업에 매일 아침에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우리는 공정무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침상 먹으면서 이 농사지은 우리 밥상에 올라온 이 쌀과 김치가 제대로 농민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장하면서 농민의 말하자면은 최소 생계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농민들은 지금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이러저러한 지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부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언발에 오줌 누는 형식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으로 접근해서 농민들이 진짜 20대 젊은이가 희망을 갖고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농업에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뭐 민중당이 야당이니까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많이 아쉬우신지, 뭐가 많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전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요. 아쉽지만.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보면 되게 서운하실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 와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사실은 마이너스 점수였습니다. 마이너스. 급기야는 사실은 박근혜 권력, 이명박 권력에서 쌀 수입 개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완결을 지었어요. 더군다나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는 휴경명령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악법까지도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휴경명령제는 왜 만든 겁니까? 기가 막힌 건데요. 토지를 좀 쉬게 함으로써 더 나은 어떤 생산, 수확 이런 것들 노동자를 쉬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좋겠는데 미국 쌀 수입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정부가 뭐 내세운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쌀 속으로 들어가면 명분은 없습니다. 외국 쌀 수입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생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휴경 명령제를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그래서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기가 막힌 그 정책이죠. 지금 쌀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쌀은 지금 그동안의 수입 물량으로 생산량으로는 실제 부족합니다. 먹고 사는데. 그러나 매년 41만 톤 쌀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쌀이 지금
밀려 있는데요. 예. 그것이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를 모르지만 한 150만 톤에서 200만 톤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게 외국 쌀이 들어와 가지고 밀려 있는 거죠. 생산량은 부족한데 실제. 그거 좀 북한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많은 농민들이 농업 문제는 남북이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실제. 자, 그러면 남북 한간 이 농업 교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그것도 대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식량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되는 남북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7천만, 8천만 민족이 먹으려고 하면은 그런 정도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닫혀 있는 남북 관계 문제는 농업에서만큼이라도 교류를 하면서 서로 농사 기술을 나누고. 결국엔 그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군량미 이런 얘기 또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설령 남는 어떤 쌀이 된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교류를 통해서 여기서 쌀을 주고 북쪽에 있는 남는 지하자원 좋은 것들, 광물을 들여온다고 하면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은 남한만큼 농토가 없으니까 지하자원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우린 또 쌀을 보내주고 좋은 농업 문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강산에서 비를 받은 물이 임진강을 통해서 우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농업 자체가 사실은 교류를 통해야지만 숨통을 틔울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식량 부족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식량은 안보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량 안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이런 농산물 자급률이 23%. 23%인데 이 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추는 몇 퍼센트 됩니까? 고추도 지금 대부분에 우리 김장하려고 하면은 김치와 쌀을 지금 무방비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고추뿐만 아니라 거기에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 마늘, 그렇죠. 그 양념료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수입을 무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쌀과 김치는 우리 민중당의 그 정책으로서도 지켜야 되는 식량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쌀과 김치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식량 주권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칫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가격 올려. 가격 올릴 테니까 비싼 값에 사가. 가격을 높이는 거 반대해? 그럼 안 팔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생각되는 것들이 많은 이제 생각이 달라질 건데요. 지금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고 사람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량 문제, 먹을거리만큼은 외국에서 사다 먹는다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의 생각에 버리고 완전히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서 진짜 쌀과 김치, 우리의 주 먹을거리, 식량 주권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럴 테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의 우방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이 이렇게 자동차 같이 이렇게 이른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들 얘기하는 이쪽으로 그 길을 터줄 테니까 너희들은 쌀을 좀 양보하라. 농업 좀 양보하라. 이런단 말이죠. 이런 요구 앞에서 안 됩니다. 우리는 식량 자원에 대해서는 안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실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바꿀 때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특히나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그 상황. 지금 유럽인들을 미국에 오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먹을거리 이런 문제 차단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예. 그런 상황에서의 그 우리가 식량 문제, 식량 주권의 문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인식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농민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국회에 가셔도 몇 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하고 다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농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회의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정치라는 것은 명분으로 하는 것이고 네. 그것이 국민의 뜻과 맞는다고 하면은 예.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라도 그것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300명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국회의원, 농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네. 이제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지금 식량 주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저들이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농민을 대표해서 지금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민중당과 농민을 대표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농민 출신 국회의원, 농촌 출신 국회의원,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하는 국회의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그 농민의 아들 이러면서 막 자신이 그 가짜 농사꾼이었습니다. 가짜 대변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가짜였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과 또 연대해서 농민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우 의장님은 왜 민중당입니까?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도 있는데 민중당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중당은 농민한테 2번의 전략명부 2번을 택한 당입니다. 네, 그래요. 인구로 치면 무슨 표 계산으로 치면 네. 절대 농민을 2번이라 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봐도. 네.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정당이 농민을 2번이라가 비례 후보를 넣은 당은 없습니다. 바로 민중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죠.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번으로 되는 당이 민중당입니다. 네. 예. 방위비 높다고 방위비 강도같이 미국 방위비 분담금 강도짓 하지 말라고 항의했던 학생이 네. 지금 6번에 있습니다. 그 미국 대사 관저 들어갔던.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만 원의 촛불 사회자가 5번에 있고요. 네. 바로 이것이 민중당의 정체성인 것이고. 그래요. 전농이 이제 의장하셨던 전농이 민중당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농은 왜 정의당과 안 가까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의장님? 그렇긴 한데 나중에 큰 길에서 함께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아픈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어려울 때 사정을 안다고 그 서려운 상록수를 안다고 압력을 가하고 할 때 당당히 거기 어려움이 처했을 때 맞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중당은 그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민중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 정의당하고 민중당을 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운동단체들이 주로 이제 민중당 쪽에서 민중운동 하시는 분들 전농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민중당에 굉장히 민중당으로 이제 해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민중당과 주로 많이 연대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진보정당은 적어도 현장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중당은 사실은 전농이라고 하는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현장의 농민들과의 뿌리를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앞으로도 네. 그러한 기층 계급 계층에 뿌리를 두고 할 때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농민, 노동자, 서민들, 빈민들이 함께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거대 정당이고 또 대중정당이다 보니 뭐 이렇게 두루두루 또 많은 또 그 국민들을 돌봐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농민운동단체하고 좀 큰 정당이 함께 연대해서 뭔가 더 나은 민생을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이 상시적으로 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민주당은 이런 올 총선에서 농민 정책 어떻게 공약을 세우고 있는지 뭐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은 기본 정책이 네. 개방농업 정책을 기본 축으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다. 예. 언발의 오줌눈식 뗀발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네.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기대하지 않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이제 사실 박근혜 정권의 물대포에 맞아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시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 전농의장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는 이게 나라냐 하면서 네. 막혀있던 전국을 돌파하고자 뚫고자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네. 박근혜 정권에 맞서고자 일어난 것이 민중총궐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15년 11월. 그렇습니다. 예. 11월 14일. 저도 네. 기억나고 그때 광화문에 있었습니다만. 네. 아니, 시작부터 물대포를 뿌리는데, 아니, 이것들이 진짜 무슨 일을 내려나? 지금 폭력을 자꾸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충격적인 이런 테러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전 더 경악했던 거는 그 이듬해. 그 이듬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백남기 농민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박근혜 정권이 시신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신 탈취하려고. 그때 이제 김영호 회장님, 이 전농의 동지들이 그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어떻게 시신을 그렇게 탈취를 할 수 있을까? 시신 탈취의 목적이 뭐였다고 보세요? 진실을 가리려고 했겠죠. 부검을 통해서 물대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네.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죠, 물대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슨 자연사라는 식으로 지병에 있는 거로 뭐 했다든가 진실을 가리고자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가리고자 거짓말시키고자 했던 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진짜 그 사람들이 이제 오긴 했잖아요, 경찰력이.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굉장히 긴장되셨겠어요. 그때 상황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었고 바로 운명이 다가온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그 단계부터 이제 저희들이 운동하셨군요. 멀리 있지 않고 함께 하고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런데 저는 감동을 받았던 것이 원래 그렇게 경찰과 권력과 이렇게 대치를 한다고 문자를 날리고 여기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있던 사람들도 도망갈 수가 있는 그 것이 당시 정권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약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동했던 것이 거기가 두르는 길이 막혔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거기 와서 지키려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는 이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권력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악독한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거기 두르는 그 시민들로 인해서 거기 길이 막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결국 그러한 힘으로 사실은 시신을 지켰고 그것이 끝나면서 바로 촛불로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도화선이 됐습니다. 예. 그때가 아마 10월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10월 25일 날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때 목사가 되려고 시닥대학원에서 이제 그때 수련 과정이 아니라 이제 학생으로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병원교회에서 이제 인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어떤 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밥을 나누고 그냥 서로를 이렇게 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안전을 또 염려해주고. 근데 우리 김영호 회장님은 그때 이렇게 대정권 투쟁을 생각하시면서 별의별 각오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막아서면은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운동을 했던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 권력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9년이었죠. 예, 9년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일이 우리가 열거해보면 뭐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내고 깨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역사 앞에서 당당히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투쟁하다가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생각을, 우리 행동을 가로막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게 걱정돼서 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정말 한두 번 투쟁하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농민운동 시작하시면서 뭐 구속도 돼보셨었어요? 그렇지는 않고 잘 피해 다니셨네. 되지는 않고 벌금으로 물은 것만 한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것도 엄청나죠. 실형도 받고. 아이고 그럼 이제 유치장에는 최소한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면회를 많이 갔고 유치장은 안 가보고 그 실형 선고 받고 집행유예 받고 재판 받으시고 정말 그 앞서서 많은 그 농민 투쟁가들 또 열사들 계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백남기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열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참 그때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백남기 선생님은 망월동 묘역에 이렇게 안장이 되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전봉준 장군을 이제 앞세워서 선거운동 펼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봉준 어떤 의미입니까? 전봉준이 국회에 간다. 전봉준이 국회에 간다. 전봉준이 대한민국 국회에 간다. 이렇게 제들은 잡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존경하게 된 이유였습니까? 동학혁명은 척양척의 보국 안민. 그때도 서양 세력들을 배척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그리고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 노비문서를 불태웠고 과부가 결혼할 수 있게 하는 평등의 어떤 그 과부가 결혼할 수 있게 한 거는 전 세계 이 성평등 역사에서 이 조선당이 최초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저희들이 전봉준이 대한민국 국회에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역사 정신을 바로 동학혁명의 정신을 잡고 지금 상황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세에 의존해서 분단의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고 지금 그 불평등 구조
속에서 20대 젊은이들이 그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봉준이 국회에 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그 이런 부분들, 기울어진 우리의 운동장, 우리 사회의 가치관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네, 그런 꿈을 갖고 계시네요. 농민들도 농민들이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네.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을 대표해서 김영호 전 의장께서 비례대표 2번이 되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전망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은 몇 석 정도 얻을 것 같다고 보시는지.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미래통합당 많이 또 접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사실 농민들이 현재까지는 또 미래통합당을 가장 많이 또 지지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또 네. 인식하고 있고요. 실제로 도시에서는 좀 민주진보정당이 그 설 자리가 있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사실 미래통합당 지지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렇기 전에 네. 미래통합당은 역사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왜 아직도 농촌에서는 이런 지지를 받고 있을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미래통합당이 농민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가난한 자들이 네. 그 제일 반대편에 그 투표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정말 그거는 그 진보 운동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은 역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네. 뒤안길로 예. 사라져가야 될 그 통합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농민들의 그러면 마음을 사는 방법, 민중당 같은 농민 친화 정당이 농민들에게 마음을 얻을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중당이 그 농업을 지금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 텔레비전 팔아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가전제품 팔아먹어야 이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커피 마시면서 공정무역을 지금 얘기하는데 네. 이제는 농산물에 밥상 아침 밥상에 올라오는 바라보면서 네. 내가 지금 먹으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공정한 커피 가격 생각하듯이 네. 우리 농민들한테 공정한 가격으로 지급하고선 내가 먹는지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예. 굉장히 제값에 공정하게 우리 농산물이 판매되는 게 아닌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일이 열거라기보다는 네. 이 농촌 사회 구조를 지금 현재를 보면 네. 마을 회관 경로당에 가시면 네. 지금 80세 이렇게 저렇게 되십니다. 네. 젊은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농업 정책으로 인해서 네. 미래 젊은이가 없는 희망을 주지 못한 이 사회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건 죽은 사회를 만든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왜 우리 농촌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정책 위반자나 지금까지 끌고 왔던 해왔던 권력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쌀 20kg이 보니까 5만 원 안팎이네요. 네. 어떻습니까? 이 가격은 그 공정한 가격입니까? 저희들이 쌀값 얘기할 때 네. 밥 한 공기 네. 300원, 네. 1kg 3,000원 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보면 밥 한 공기 보통 1,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이 공깃밥. 예. 소중하게 요구하는 밥 한 공기가 저들은 300원만 주시면 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식당에서는 밥 한 공기 1,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많이 가로채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유통구조의 문제도 쭉 있고 네. 원래 쌀값이 지금 정해진 것이 지금 네.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국가가 정부가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00원만 주면은 농민들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쌀값 비싸다고 사실 않습니다. 쌀값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집값 비싸고 교육비 비싸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지. 네. 쌀값 비싸가지고 우리 생활 그렇긴 해요. 어렵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이 지금 300원 한 공기에 300원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공정무역 커피는 또 구입하면서 굉장히 또 그 가격을 다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 쌀값이 너무나 농민들에게 현저하게 예. 그 수고한 만큼의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 드시면서도 네. 가지고 오고 예. 사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 밥상에 올라온 농사지은 농민들을 생각하면서 네. 이게 내가 내 돈 주고 샀지만 네. 그 생산한 우리 농민들한테는 네. 공정하게 예. 가격을 줬는지 네. 그분들은 삶이 어떤 건지 예.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우리 마음이 좀 다시금 푸근해지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호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 모시고 농정 이야기도 해봤고요. 민중당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의지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후보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혹은 뭐 앞으로 국회 가면 이런 일 잘하겠다 마무리 말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에 가면은 수십 년간 개방농업 정책 해왔던 거를 뿌리째 갈아엎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농업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커피값 공정 무역 얘기했는데 우리 농산물 먹으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공정 가격으로 공정 무역으로 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과 정부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이 진다면 폭등하는 농산물도 없을 것이고 그러네요. 폭락하는 농산물도 없어서 우리 소비자들도 국민 시민들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들 농사진 거 아침 밥 먹으면서 농민들이 힘든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도 마음적으로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면은 그동안의 농업정책, 개방농업정책을 바로 잡고 국가와 사회가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도 가격이 안정되고 또 농민들도 생산비가 보장되는 이런 농업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쌀은 역시 우리 걸 써야 돼요. 네. 외국에서 들어온 쌀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먹어보면 단번에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쌀을 지켜야 할 텐데 우리 쌀을 지킬 만한 이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 가야 할 텐데 네. 자, 김영호 후보님이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네. 민중당 비례대표 2번 김영호 후보님. 4월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영호 후보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용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